국보위 설치 및 운영과 국헌문란 1980년 5월 시국 수습 방안의 하나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가 설치돼 3개월간 운영되어 온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은 국보위 설치 자체가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를 한 이유를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최 대통령을 통해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게 한 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했고 국보위를 통해 국정을 장악함으로써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무력화시킨 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야하게 한 다음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찬엽 검사는 국보위의 설치와 운영이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는 요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보위는 피고인들이 원래 유신헌법에 규정되었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의해 비상기구의 형태로 설치하려 했으나 최규하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은 계엄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구의 형식을 빌려 설치된 것이다. 그 구성이 장관, 차관 및 행정부의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 장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설치된 국보위는 대부분 전두환 피고인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또 국보위는 비상사태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회복이라는 본래의 계엄 업무에서 벗어나 여론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교육 정상화 조치, 삼청교육, 부정불량식품과 약품 단속,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대책, 전과 기록 말소,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보위는 개헌 작업에도 관여하였다. 그렇다면 국보위는 단순히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구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비상기구 내지 혁명위원회처럼 운영됨으로써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와 행정각부 그리고 국회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 행정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보위는 외관상 당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바라는 건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설치 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구로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조치권에 의한 비상권력기구로 설치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함으로써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권능 행사를 무력화할 의도로 그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고 또 실제로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보위를 주도한 전두환 피고인이 대통령과 내각을 배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보위의 설치 및 운영이 내란 행위가 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 측의 이 논리에 대해 석진강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다. 국보위의 설립을 국헌문란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보위가 설립된 법률적 근거와 국보위의 조직 및 권한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국보위가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국헌문란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국보위는 계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와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계엄법 제9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고 제11조와 제12조는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내용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계엄법 시행령 제7조인데 그 내용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계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각 부처의 소관 사무 중 중요한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하더라도 행정각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평시와 마찬가지로 헌법 규정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5조는 행정기관에서는 그 소속, 소관 사무의 범위 아래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험, 연구, 문화, 공공시설 등 기타 자문기관들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국보위는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과 그 취지에 따라 구상되고 설치된 것이다.
실제로 국보위 설치령에 의하더라도 국보위는 계엄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국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치 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다음 국보위의 구성은 총리, 부총리, 각 부장관, 내각에 속하는 정보부장, 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보안사령관을 당연직에 두고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보위는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그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제의 결정 권한도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보위의 설치 내용은 모두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보위는 설치 목적과 같이 비상계엄 업무의 기획과 집행 사무에 관한 보좌기구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보고 대통령 및 행정각부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인 것이다. 국보위의 업무는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의 승인 하에 집행되었다. 검찰은 국보위가 불량식품 단속과 과외금지 조치 등을 들고 있으나 이것은 국보위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집행은 전적으로 행정각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검찰은 공직자 숙정과 언론인 해직을 국보위를 통한 내란 행위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숙정은 각 부처에서 부적격 공무원이라고 생각되는 명단을 작성해서 각 부처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방법으로 집행된 것이다. 또한 언론인 해직 역시 국보위가 문공부와 각 언론기관을 통해 도저히 언론인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90명 내외의 명단을 작성해 각 언론사에게 통보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공부는 문공부대로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그 인원을 부풀려 90명의 인원이 933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부 대통령의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고 행정각부와 협조를 통해 집행되었다. 따라서 국보위의 그와 같은 활동이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권능 행사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검사의 독단적인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보위의 설치 자체를 두고 그것이 내란이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다. 공방의 요지는 바로 국보위의 실제 운영을 두고 각각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은 국보위가 비록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설치된 것이지만 그 기구를 설치한 동기가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실제로 국보위의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 대통령과 행정각부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국보위의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들의 반론에 부딪힌 검찰 김상희 검사는 결국 국보위가 법률의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치되고 한 점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운영의 실질은 그렇지 않고 껍질과 알맹이는 다르다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검찰은 법리 논쟁 과정에서 논리가 궁해지면 논점의 핵심에서 벗어나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거나 색깔이 다르다거나 형식과 껍질을 보지 말고 실질과 알맹이를 보아야 한다거나 하는 둔사를 내세워 피해가곤 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우선 국보위와 관련한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첫째, 국보위가 그 형식 면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적법한 외관을 갖추었다는 것. 둘째, 국보위가 설치된 후 취한 모든 조치들도 그 자체로서는 결코 국헌문란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그 논리 속에는 두 가지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첫 번째는 국보위의 설치가 엄연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보위로 인해 대통령이 무력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국보위가 행한 모든 조치가 행정각부를 통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보위가 행정각부를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검찰 측이 인정한 대로 국보위 설치 자체, 즉 국보위 존재 자체가 적법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부여된 것인데 국보위의 운영 과정이 어떻게 국헌문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역대 모든 대통령 하에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대통령의 개혁 작업을 추진해왔다.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어떤 기구도, 심지어 대통령의 통제하에 대통령을 보좌해 이를 수행한 기구도 이 같은 공소 논리의 화살을 피할 길은 없어지는 셈이다. 국보위가 결정한 조치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 대통령이 그 기구를 어떤 식으로 관할하고 통제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누가 그 모든 결정과 실행을 관장했는지에 대한 세부적 논쟁, 즉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은 검찰에겐 아예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아 보였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이 언제나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당시 정부 조직법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어떠한 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기구를 운영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한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계엄군이 시위를 진압하면 내란이 되는가? 법적으로 내란이나 반란은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통치 권력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정부의 통치권에 저항해서 치안 부재 상황을 초래한 시위를 진압한 측의 행위가 내란이 되고 반란이 되는 법리의 전도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과연 검찰이 제시한 이 전도된 논리의 적법성을 묻는 치열한 논쟁일 수밖에 없었다. 송찬엽 검사는 계엄군의 시위 진압 행위를 폭동과 반란으로 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이 계엄군을 이용한 광주 시위 진압 행위를 폭동으로 본 이유는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진 피고인들이 그 정을 모르는 계엄군을 생명이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자신들의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반란으로 본 이유는 피고인들이 전국의 주요 시설에 계엄군을 배치하고 주요 정치인과 제야 인사들을 마구 체포 연행하여 국가 권력에 반항하였고, 이에 광주 시민들이 시위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또 국가 권력에 반항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반란이란 폭행 협박으로 국권에 반항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국권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국가 권력 전체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국정 장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과 군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였기 때문에 반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시국 수습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부딪히게 되자 무리하게 계엄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한 것이므로 광주 시민의 저항을 제거한 그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대규모 학생 시위로 인한 치안 부재와 과격한 노사 분규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북한의 심상찮은 움직임 등 당시 정부가 총체적 국가 위기로 판단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했던 모든 행위들을 내란으로 보고 그 조치에 저항하는 광주 시위를 정당한 행위로, 그 광주 시위에 대한 진압을 내란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인식을 5.18에 대한 논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무장 시위대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검찰은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광주 시민들이 이미 상당량의 총기와 실탄을 소지해 무력 저항을 시작한 상황에서 계엄군에게 무장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지시하게 된다면 양자 간의 교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계엄군에게 무장 시위대의 진압을 지시한 것도 역시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무장 시위대의 폭력 시위를 방치해야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 폭동 사태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어 내전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폭력 시위를 확산시키려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법리 이전의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억지였다. 변호인들이 차례로 나서 검찰 주장의 자위성을 강도 높게 반박했다. 전 상석 변호사는 무력 시위이건 평화 시위이건 간에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파괴할 위험이 있다면 이를 진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존재 목적이다. 그 진상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그 시위 상황도 확정하지 않은 채 이를 진압한 행위를 반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국가의 졸린 목적마저 망각한 강변인 것이라고 논박했다. 전창렬 변호사도 나서서 검찰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위 진압은 국가의 안녕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부여한 숭고한 임무였다. 군사 반란의 보호 법익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공공의 평온과 안전인데 당시 계엄군 누구도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거나 공공의 평온과 안전을 해치려는 생각에서 시위 진압을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은 광주 시위 진압 행위가 최 대통령에게 무력으로 항거한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당시 계엄군에게 시위 진압의 임무를 부여하였던 이희성 계엄사령관이나 시위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하였던 현지 지휘관들이나 실제로 시위 진압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계엄군 그 누구도 자신들의 행위가 최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저항하는 군사 반란 행위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또한 최 대통령은 광주 시위 진압 작전을 자의로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 현지에 내려와 광주 재진입 작전에 대한 최종 상황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광주 시위 진압은 바로 최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전창렬 변호사는 또 계엄군의 시위 진압 내용을 법적으로 평가할 때 대법원이 정당 행위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의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만큼 정당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최 대통령이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관은 이에 따라 계엄법 및 국군조직법에 근거해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고 또한 목적과 동기에 있어 정당성을 갖고 있는 직무행위인 것이고 둘째, 육군본부 단위에서는 소요 사태가 발생할 때 시위 진압 부대에 대해 충정 작전을 하라는 단순한 임무 부여 지시만 할 뿐 구체적인 방법은 시위 현장 지휘관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에 귀착되는 것이 군의 확립된 교리인 만큼 첫째, 전 후방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병 부대를 투입할 경우 그 지역의 방위력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그 대신 기동 부대로서 관할 지역이 없는 공수부대를 투입한 행위. 둘째, 현장의 진압부대 장병들이 시위 군중들의 차량 돌진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사격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이는 시위 진압 행위가 아닌 자위 수단이었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셋째, 시위 현장에 군을 투입함으로써 시위 군중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공공의 안녕 질서,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가 있는 만큼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과 긴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넷째, 경찰력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군 병력을 출동하기에 이르렀고 또 선무활동 등을 통해 자진 해산을 종용한 사실이 있는 만큼 그 보충성이 인정된다. 이어서 석진강 변호사가 시위 진압 자체가 내란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갔다. 계엄군의 광주 시위 진압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가 아니면 시위 진압 자체는 정당한 국가의 경찰 행위라고 보는가 하고 따졌다. 변호인들의 정연한 논리 전개와 예리한 질문으로 검찰은 시위 진압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은 고집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색깔 운운하는 생소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5.18 사건의 주임 검사인 김상희 검사가 답변하겠다며 길게 설명했다.
어느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시위 진압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고 정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다. 피고인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시위 진압 행위가 폭동이나 반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시국 수습 방안이라는 계획에 동조하고 계획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한 시위 진압만은 폭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피고인들은 시위 진압이라는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머릿속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대대장이라든지 이 자리에 계시는 몇몇 피고인들, 그분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국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에 의해서 계엄 진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했다. 예컨대 박종규 대대장이라든가 박준병 사단장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못한 것이다. 이분들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던 피고인들은 그런 적법 행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 정범이라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의 시작부터 검찰에 대해 내란의 검찰 측 개념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반복해 요구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죄 기소 논리와 취지를 밝히지 않은 채 대답을 회피해오다 항소심 마지막 단계에서 법리 토론이 전개되면서 논리적 입지가 궁색해지자 색깔이라는 희한한 형법 용어를 창제해냄으로써 기소 논리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검찰의 논리를 따르면 나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색깔이 다른 생각으로 시위를 진압했으니까 내란을 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계엄군은 시위를 진압했지만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엄군의 소요 진압은 내란 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경찰 업무의 시행이었고 5.18 사태는 진압해야 할 시위였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5.17 관련자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하되 당시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를 현장에서 진압한 현지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집권의사를 가지고 시위 진압을 하면 내란죄가 구성되고 집권의사 없이 시위 진압을 하면 내란죄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절묘한 이중구조를 탄생시켰다. 불법한 시위를 내가 진압했다는 심히 모순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주 기발한 착상이고 희한한 논리였다. 이 이중 논리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 시위 진압 작전을 총지휘했고 초기 단계에 무리한 진압을 함으로써 시민 폭동을 유발한 실질적 책임이 있는 정웅 31사단장과 윤흥정, 소준열 전교사령관은 책임이 없는 것이 되었고 5.18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를 내란 수괴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5.18 특별법의 입법과 재판이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는 전혀 무관한 단지 나와 노태우를 비롯한 5.60 세력을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는 집권자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한바탕 굿판이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사 이희성, 주영복, 권정달 등의 위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왜곡된 법리와 견강부회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유죄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법리 공방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거둔 수확도 분명히 있었다. 시위 진압 행위 자체를 모두 내란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이 분명히 밝힌 사실이다. 오랜 세월 동안 광주 사태를 진압했던 군인들에게 씌워졌던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했다는 오해와 불명예를 법정에서 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과는 광주 시위 진압 작전 중 검찰이 주장한 강경 진압 명령 같은 것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이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과는 색깔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행위를 밝혀내 처벌하려는 의도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피고인들의 영혼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